안녕하십니까.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더 좋은 비즈온의 조이은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세무회계 사무소와 인사팀에서는 또다시 분주한 시기를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 순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고와 관련된 주요 개정 세법과 프로그램 업데이트 사항을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연말정산 사전 준비를 원 AI로 편리하게 위하고와 나하고에서 준비하는 방법과 스마트 A10을 이용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방법을 시연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 8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종업원 할인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종업원 등이 회사 또는 계열사의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경우에 대해 비과세 대상 요건인 종업원 등이 직접 소비 목적으로 구매했고 일정 기간 동안 재판매를 하지 않고 그리고 공통지급 기준에 따라 할인 금액을 적용했다면요. 할인받은 금액에 대해 시가의 20%와 연 240만 원 중 큰 금액을 비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화면 잠시 봐주시면요. 급여자료 입력 메뉴 상단 수당공제 등록에 비과세 감면 설정 탭에서 종업원 할인 금액에 대해 비과세 코드를 반영을 할 수가 있고요. 이후에는 수당 등록 탭에서 종업원 할인액으로 비과세 코드를 반영해서 비과세 수당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출산 양육 부담의 완화의 취지로 자녀세액 공제 금액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첫째인 경우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둘째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셋째 이상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공제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제액을 계산을 해보면은요, 자녀가 2명인 경우 55만 원을 3명이라면 95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잘 없으시겠지만 4명인 경우에는 95만 원에 40만 원을 더해서 총 135만 원의 자녀 세액 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납세조합 세액 공제에 대해 적용기한 연장과 공제율이 조정되었습니다. 조합 교부금으로 매월 징수 납부한 소득세액의 2에서 10%를 교부금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사업자에 대한 교부금은 폐지가 되고요. 근로자의 교부금은 소득세액의 1에서 10%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조합원의 세액공제율도 5%에서 3%로 인하가 되었고요. 적용 기한이 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납세조합 세액공제는 적용 기한이 종료가 돼서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교재 11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연금화 유도를 위한 노후생활 안정지원의 취지로 연금계좌 추가 납입 항목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25년 2월 28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양도에서 납입하는 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가 장기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 차액도 연금계좌 추가 납입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1주택 고령가구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과 신설된 항목을 합산해서 납입 한도는 생애 누적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고요. 해당 개정사항은 양도 차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에도 연금계좌 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정이 된 부분이라 별도로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법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재 12페이지입니다. 퇴직자에 대한 노조회비 세액공제 적용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전 연도 결산 결과가 공표된 이후에 퇴직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었는데요. 25년 2월 28일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이전 연도 결산 결과 공표 이전에 퇴직을 했더라도 전전 연도에 결산 결과가 공표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추가 공제 대상이 명확해지고 증빙 인정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했었는데요.
중증 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환자로 의료기관의 장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으로 범위가 명확해졌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장애인 증명서만 증빙으로 인정이 됐었는데요.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 증명서도 장애인에 대한 인증 서류로 추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금융 서비스 확대에 따라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 요건이 추가됐습니다. 기존에는 대환대출의 경우 주택 임차 차입금 소득 공제를 적용받기가 어려웠었는데요. 입주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한다는 공제 요건으로요. 대출 기간을 통한 대환대출의 차입일은 대환 전 차입금의 차입일로 보도록 추가가 되었고요.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하는 요건에서는요,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대출기관 간으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 예외로 추가가 되어 대환대출 시에도 주택 임차 차입금 소득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다음 교재 14페이지입니다. 비거치식 분할 상환 방식의 범위가 명확화되었습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에 대해서 거치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상환 금액을 상환 월수에 비례해서 매년 상환하는 금액을 계산하도록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다음 교재 16페이지입니다. 우수인력의 벤처기업 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 특례 적용 기한이 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수 해외 인재에 대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첨단산업 인재혁신특별법에 따른 우수 해외로 인증받은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 성과급 세액 공제 제도가 조정되었습니다. 경영 성과급을 지급한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 공제율이 10%로 인하가 되고 적용 기한이 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교재 1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핵심 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소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가 되었는데요. 성과보상기금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가 되었고요. 폐업, 해산 등 기업의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해지한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예외 항목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교재 19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 공제 한도가 확대가 되고 특별 재난 지역에 대해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기부금 세액 공제 한도가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고요. 특별재난 지역에 대한 기부금은 공제율이 15%에서 30%로 상향되었습니다. 화면 봐주시면요. 프로그램에서 기부금 입력 시에 44번 고향 특별과 43번 고향 일반 코드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향사랑 기부금 중에 일반 유형과 특별재난지역 유형으로 구분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정산명세 탭에서도요. 고향사랑 기부금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노란우산 공제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에 대해 노란우산 공제 소득 공제가 가능하도록 기준이 완화되었고요. 소득 구간별 소득 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소득 구간 표를 보시면요.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공제 한도가 상향이 되었고요. 기존 4천만 원에서 1억 원의 구간을 나누어서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은 500만 원 한도로 6천만 원에서 1억 원의 구간은 400만 원을 한도로 구간 조정과 한도가 상향되었고 1억 원 초과 금액은 200만 원 공제 한도로 종전과 동일합니다. 교재 20페이지입니다. 주택 마련 지원의 취지로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의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이 되도록 개정이 되었는 건데요. 화면에 우리 프로그램 보시면은 사원 등록 메뉴에서요. 기존에는 세대란에 여부로만 표시를 했었죠. 그런데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로 선택하도록 변경이 되었고요.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에 부양가족 탭에서 입력을 하실 때에도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로 선택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다음 교재 22페이지입니다.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을 이유로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의 특례 적용 기한이 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인 무효 시 혼인 세액공제에 대한 가산세 면제 범위 및 이자 상당액이 신설되었는데요. 혼인 무효 확인 소확정 후 3개월 내 신고를 하게 되면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 가산세가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 등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이자율, 거기에 결혼세액공제 50만 원을 곱해서 이자 상당액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혼인 무효 소송이 아니라 이혼을 하게 된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이 될까요? 해당 규정은 혼인 무효 시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 이혼을 하게 된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무효 소송 소확정 후에 3개월 이내 신고하면 가산세가 면제가 되고요. 3개월 이후에 신고를 하면 이자 상당액의 가산세까지 납부를 해야 된다는 개정 사항입니다. 다음 교재 23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 완화의 취지로 수영장, 체력 단련장 이용료가 신용카드 추가 공제 항목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25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수영장 및 체력 단련장 시설 이용료를 사용한 경우에 30% 소득공제가 추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수영장 및 체력 단련장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요. 운동강습비 등 시설 이용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제외를 하고요. 오로지 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한데요. 다만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체 이용료의 50%를 공제 대상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우리 프로그램에서 기존에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으로 되어 있었던 항목이요. 문화체육 사용분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고요. 그래서 문화체육 사용분의 신용카드, 직불 선불카드, 현금 영수증으로 구분을 해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세법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연말정산 실무 시에 담당자들의 업무를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나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화면을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연말정산을 시작으로 신고기간이 되면은 일하기도 바쁜데 전화기가 불이 나게 울려대죠. 세무회계 사무소의 경우에는요, 업체 담당자랑 소통하기도 힘든데 간혹 업체 직원들까지 응대를 해야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질문이 정말 끝도 없이 이어지는데 여기서 문제는 질문이 애매한 경우죠. 이게 단순한 문이면 괜찮은데 세법 해석이 필요한 질문이라면 좀 당황스럽잖아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애매한 질문들에 대해서 바로 이거다라고 답변을 하기 쉽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내가 잘못 안내했다가 나중에 수정신고나 가산세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때 내가 했던 말 때문에 쉽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실무자 옆에 두고 쓰는 세법 도우미인데요. 이 세법 도우미는요, 단순히 법령 검색 기능이 아니라 법령, 시행령, 시행 규칙 간의 관계성과 예규, 판례, 해석례까지 깊이 있게 탐색해서 최적의 답변을 도출해주는 도우미인 건데요. 그럼 그래서 이게 얼마나 정확한데요? 라는 질문이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하나 해봤습니다. 2024년 세무사 시험 문제를 챗GPT와 클로드 그리고 세법 도우미에게 똑같이 풀어보라고 시켰는데요.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챗 GPT-4 옴니가 24점, 그리고 세법 도우미가 86점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결과를 보고서 이 정도까지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서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직접 질문들을 던져봤었는데요. 단순히 된다, 안 된다라는 답변이 아니라 왜 그런지, 어떤 근거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이 세법 도우미가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담당자의 부담을 어떻게 줄여줄 수 있는지 잠시 후 시연을 통해 화면으로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프로그램을 통한 연말정산 진행하기 전에 먼저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할지 업무 프로세스부터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갈 건데요.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은 세무회계사무소나 인사팀에서 대체로 이런 흐름으로 일을 하실 거예요. 먼저 연말정산 사전 안내문을 작성을 해서 직원들에게 배포를 하게 되면요. 직원들이 이제 질문을 하죠. 이 경우도 공제될까요? 아니면 이 서류 제출해도 될까요? 이런 여러 문의 사항들에 대응을 하실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제출된 자료들을 모아서 정리를 하고 자료를 입력을 한 뒤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이제 전송을 하게 되면은요. 또 질문들이 폭격이 되죠. 내가 쓴 신용카드 금액이 이만큼 있는데 왜 그만큼 공제가 안 됐는지, 아니면은 나랑 저 직원이랑 급여가 같은데 왜 환급 금액이 다른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처리를 하신 다음에 신고까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동안 모든 업무는 인사 담당자나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처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하고를 사용하시면은 흐름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근로자가 스스로 절세 팁을 확인할 수가 있고 본인의 공제 자료를 직접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직접 챙겨야 했던 단계들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원 AI까지 함께 사용을 하면은요, 근로자 맞춤형 연말정산 안내문을 AI가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근로자가 입력한 자료에서 입력 과정에 오류가 없는지, 그리고 근로자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자가검증 체크리스트 기능도 제공이 됩니다. 거기다가 최종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인별 결과 리포트까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의 전체적인 업무량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럼 다음으로는 근로자 관점에서도 프로세스를 살펴보면은 근로자도 동일하게 이렇게 7단계 절차를 따라서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하고와 AI를 함께 이용하게 되면은요, 앞서 설명드렸던 나한테 맞는 맞춤형 안내문을 확인을 하고 서류 수집과 제출 과정까지 모바일에서 한 번에 해결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맞춤형 결과 리포트까지 모바일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춤형 안내문과 결과 리포트는 잠시 후 시연을 통해 근로자가 나하고 모바일에서 어떻게 확인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I 연말정산은요, 일반 기업의 연말정산 담당자와 세무회계 사무소 모두 AI가 근로자별 맞춤형 사전 안내문을 작성을 해주고요. 공제요건 체크와 결과 리포트, 내년도 연말정산 절세 안내문까지도 작성을 해주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문의 응대에 대한 업무가 자연스럽게 감소가 되고요. 그리고 근로자는 사전 예상세액도 미리 계산을 해볼 수가 있고 내년도 연말정산 절세 방법도 미리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인기업에서 위하고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세무대리인과의 T-엣지 연결로 근로자가 작성한 자료들을 수인기업 관리자를 거치지 않고도 세무대리인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연말정산 진행 현황 결과 또한 수인기업 관리자가 근로자별로 전달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직접 나하고에서 확인하고 절세 팁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AI 연말정산을 활용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를 보여드리기 전에요.
나하고와 T 엣지를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T 엣지는 세무회계 사무소와 수임처를 연결해주는 서비스인 거고요. 나하고는 수임처의 근로자를 위하고에 연결해서 연말정산 업무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T 엣지랑 나하고는 모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니까요. 시연을 보시고 올해 연말정산에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화면 연결해서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하고를 사용하지 않는 수임처에게 T 엣지 연결하는 방법인데요. 위하고 메인 화면에서 수임처 목록에 T 엣지 가입 요청 버튼을 클릭한 후에 수임처 관리 직원 이메일 주소와 담당자 성함을 클릭해서 아래 가입 요청으로 T 엣지 가입 초대 메일을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메일을 받은 담당자 이메일로 확인을 해보면요. 이렇게 T 엣지 초대 메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을 확인했을 때 여기 아니요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버튼을 클릭하면은 위하고 회원가입으로도 바로 이동이 되는데요. 아이디랑 비밀번호 그리고 담당자 휴대전화번호로 인증번호까지 받으면은 가입은 간단하게 완료가 되고요. 저희는 세미나 준비로 미리 가입된 계정으로 T 엣지 로그인해서 화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요. 위하고를 사용하지 않는 수임 기업에서 접속한 T 엣지 메인 화면입니다. T 엣지 메인 화면에요. 여기 아이콘 중에 직원 정보 등록 메뉴를 클릭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요. 조회되는 게 세무회계 사무소에 해당 수임처 사원 등록 메뉴에 등록되어 있는 사원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입력된 휴대전화 번호로 근로자들에게 나하고 가입 초대 문자를 발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할 사원을 앞에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시고 아래쪽에 나하고 가입 요청 버튼으로 해당 직원의 휴대폰 번호로 초대 문자를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초대 문자 받은 직원은 어떻게 나하고에 가입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제가 모바일 화면 연결해서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 이런 초대 문자를 받게 되는데요. 여기 문자에 보시면은 나하고 앱 다운로드 URL 링크 클릭해서 나하고 어플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요즘 스미싱이 많은데 이 링크 눌러도 되나요? 라고 문의를 주시는 고객님 계신데요. 나하고 공식 앱 설치 링크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누르셔서 나하고 어플을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이미 설치된 경우에는 저희처럼 이렇게 열기 버튼으로 보여지실 거고 처음이신 분들은 설치 버튼으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치 후에 나하고를 실행하면은요, 여기 아래쪽에 나하고 회원가입 버튼이 있어요. 나하고 회원가입은 더 훨씬 간편해요. 성함이랑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을 하고요. 입력한 휴대폰으로 받은 인증번호를 입력을 하면은 가입이 완료가 되는데요. 인증번호를 이렇게 입력을 해서 회원 가입을 완료를 하면은요, 이렇게 회사 초대 화면이 확인이 되고 아래 초대 수락 버튼을 눌러서 회사에 이제 나하고를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이 완료가 되고 나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게 2025년 연말정산 미리 해보기 배너가 제일 먼저 보이는데요. 여기에서는요, 여기 지금 확인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2025년 연말정산을 미리 진행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는 지금 AI 안내문을 만들어서 아래쪽에 AI 안내문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래 AI 안내문 확인하기를 클릭하게 되면은 AI가 작년 연말정산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근로자한테 맞춤형으로 안내문을 제공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근로자가 안내문을 확인한 뒤에 하단에 연말정산 미리 해보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요. 상단에 이렇게 예상 납부액이 먼저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상 납부액 말고 나는 부양가족 말고도 뭐 월세액이라든지 기부금 이런 공제 항목들이 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더 반영해서 다시 한번 연말정산을 미리 해볼 수 있는데요. 그때는 아래쪽에 있는 다시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서 연말정산을 미리 진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부양가족 단계인데요. 여기서 필요하다면 상단에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부양가족을 추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미 반영되어 있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바꿔야 된다면은 해당 부양가족 선택해서 정보를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절세 팁이라고 있는데요. 이 절세 팁을 실행하게 되면요. 해당 공제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뭐 절세할 수 있는 팁은 어떤 게 있는지 또 내가 이 공제를 받으려면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까지 해당 절세 팁에서 모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양가족 확인했다면요. 다음 단계는 급여 입력 단계인데요. 급여는 우리 연말정산 미리 해보기잖아요. 25년 연중에도 미리 해보기를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월급이나 연봉 이렇게 25년 예상급여를 직접 입력을 해서 작업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급여 다시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서 현재 시점으로 회사에 저장되어 있는 급여를 불러와서 반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까지 입력이 완료되었다면은 다음 단계는 홈택스 자료 반영 단계인데요. 간소화 서비스 오픈 전이기 때문에 전년도 간소화 PDF 자료를 반영해서 연말정산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소화 PDF 자료 반영 버튼을 클릭하면은요, 간소화 PDF 파일을 직접 업로드하거나 아니면은 간편 인증을 통해서 홈택스에 있는 자료를 바로 수집해서 반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간소화 자료까지 입력이 완료되면은 다음 단계에서 공제 자료 입력에 간소화 자료 외에 필요한 월세나 기부금 이런 내용들을 여기 공제 자료 입력에서 해당 항목별로 추가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진행할 자료가 모두 입력이 됐다면요. 아래 예상세액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2025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이 이렇게 계산돼서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예상 납부액이 나와서 추가 납부죠. 그래서 돼지저금통이 울면서 옆에 돈이 쌓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추가 납부가 나오면은 제일 먼저 이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이 더 없을까 이렇게 다들 찾아보시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항목을 확인해 볼까요? 가 있어요. 여기 이 카드를 클릭하면은요. 내가 각 항목별로 한도와 내용을 확인해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 이제 근로자가 직접 확인을 한 다음에 연말정산을 미리 대비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지금 제가 TH 연결과 그리고 나하고로 근로자 초대까지 한 다음에 근로자가 나하고 모바일에서 연말정산 미리 해보기까지 지금 시연으로 보여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실제 연말정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프로그램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메뉴들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원 등록 메뉴부터 살펴볼 거고요. 교재는 27페이지 봐주시면 됩니다. 사원 등록 메뉴의 정보들은요, 연말정산의 기초가 되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작하기 전에 꼭 한번 체크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주민등록 번호를 먼저 확인해 보면은 주민번호 별표 설정에 따라 전체 주민번호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주민등록번호는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실제 번호를 검증을 하는 게 아니라 주민번호 형식만 체크를 해서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민등록번호를 맞게 입력을 했는데도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실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서 실제 주민번호가 맞으면은 신경 쓰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다음 확인하실 내용은 내 외국인 선택 부분인데요. 외국인을 선택하게 되면은 단일세율 적용 여부 항목이 자동으로 이렇게 활성화가 돼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거주지국이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으면은 거주자로 고정이 되고 만약에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국가를 반영을 하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비거주자로 변경이 됩니다.
비거주자는 연말정산 시에 본인 인적공제만 가능하고 특별소득,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도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이 거주지국을 분명 정확하게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특히 실무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실수가 국적을 거주지국 칸에 입력을 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프로그램에서 비거주자로 인식을 해버리기 때문에 국적과 거주지국 꼭 구분해서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공제등록 탭으로 넘어가서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각종 감면이나 비과세 항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는 중소기업 취업 감면 여부와 감면 기간, 감면율을 정확히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생산직 연장근로 비과세 대상자라면은 생산직 등 여부와 연장근로 비과세 적용 여부를 여로 선택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외근로 비과세 한도는요, 상향된 이후에 동일하게 100만 원과 500만 원 중에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사원의 부양가족 정보를 부양가족 탭에 제대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개정세법 때 제가 잠깐 화면으로 보여드리긴 했지만 주택청약 우리 관련 개정 사항으로 세대 구성 항목 바뀌었죠. 여기에 세대주의 배우자 항목이 추가가 돼서 해당하는 구분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 청약소득공제 적용하시려면은 이 세대주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요. 연말정산 전에 반드시 세대 항목을 정확하게 반영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외국인은 세대주로 신고하게 될 경우에는 연말정산 변환할 때 오류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외국인은 세대원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외국인 직원이 많은 회사들은 이걸 한 명씩 들어가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걸 언제 다 바꾸지 하고 싶으실 텐데요. 이럴 때는요, 해당 메뉴 우측 상단 더보기에 외국인 세대주 여부 변경에서 모든 사원을 누르시면은 외국인 직원 전체를 한 번에 세대원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원 등록 메뉴까지 확인했고, 다음은 급여자료 입력 메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교재는 41페이지 봐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에 사원을 반영하면은요, 급여 수정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연말정산 전에 반드시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서 내가 정산할 급여가 정확한지, 내가 설정한 내용들이 맞는지를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상단에 있는 수당 공제 등록의 수당 등록 탭에서 확인하실 내용들은요, 각 수당의 과세 구분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비과세 수당의 경우에는요, 근로소득 유형 칸에 비과세 코드가 정확히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과세 구분이 비과세이더라도 이 비과세 코드가 누락이 되면은 연말정산 시에 비과세로 집계가 되지 않고 총 급여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과세 감면 설정 탭에서 확인하실 내용들은 우리 회사에서 설정한 비과세 수당에 대해서 정확한 비과세 코드가 반영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4번 연구개발비 코드를 사용하시는 경우 기본 코드가 공란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코드 도움을 통해서 H06번부터 H10번 중에 회사에서 지급한 수당에 맞는 코드를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업원 할인액 비과세 규정 신설되면서 이 비과세를 적용하시려면은 비과세 수당과 비과세 코드 직접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등록 방법은 비과세 감면 설정에서 우리 종업원 할인액으로 비과세 항목명을 입력을 하시면요, 코드는 자동으로 부여가 되고요. 그리고 구분은 2번 전체로 선택하고 비과세 코드는 코드 도움을 통해서 W01 코드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비과세 코드 등록했으니까 비과세 수당 등록을 우리 수당 등록 탭에 가셔가지고 종업원 할인액에 해당하는 비과세 수당명 입력하고 과세 구분은 2번 비과세입니다. 2번 비과세 선택한 다음에 근로소득 유형은 우리가 방금 등록했던 W01 비과세 코드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업원 할인액에 대한 한도가 우리 시가의 20% 또는 240만 원 중에 큰 금액으로 비과세를 적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프로그램에서는 시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계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비과세 코드 등록할 때 구분을 전액으로 설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한도만큼 직접 계산해서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과세 적용되지 않는 과세분에 대한 금액은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과세분에 대해서 별도로 과세 수당을 추가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핵심 인력 성과보상기금 등 이런 감면급여 있는 경우 있으실 텐데요. 이때도 동일하게 감면 코드와 감면 수당을 등록을 해주셔야 되세요. 방법은 동일합니다. 비과세 감면 설정에서 해당하는 감면 항목명을 입력을 하고 구분은 전에 그리고 코드에서도 코드 도움을 통해서 내가 반영하고자 하는 감면 코드를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감면 코드 등록했으면은 감면 수당 등록도 또 해야 되잖아요. 수당 등록에서 해당하는 감면 수당명 입력하고 그다음에 과세 구분은 이번에는 3번 감면입니다. 비과세 아니고 3번 감면을 선택해서 근로소득 유형은 방금 우리가 등록한 감면 항목으로 연결해서 반영을 해주시면은 연말정산 때 나중에 감면 소득으로 불러와서 반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공제등록 탭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특히나 건강보험 정산이나 고용보험 정산 등 이런 보험료 공제 항목을 추가해서 사용하셨다면요. 공제 소득 유형을 건강보험료 정산이나 고용보험 정산 등 이렇게 해당하는 정산 항목으로 반영을 해주셔야 돼요. 연말정산 시에 간혹 건강보험 금액이 맞지 않는다 아니면 4대 보험 정산분이 누락이 되었다라는 문의들이 대부분 여기서 발생을 하는데요. 정산 항목을 여기 무구분으로 많이들 두세요. 무구분으로 두시면은 정산액이 연말정산 시에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정산 항목으로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기초 설정까지 모두 확인했고요. 이제 연말정산에 실제로 반영되는 자료들을 불러오는 단계로 넘어가서 먼저 종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교재는 71페이지 봐주시면 됩니다. 먼저 중도 입사자의 종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요, 이 종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에 입력을 해두시면은 나중에 연말정산 때 해당 내용을 불러와서 현재 근무지 급여와 함께 합산해서 정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좌측의 코드 도움을 통해 이제 사원을 반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사원 반영 후에는 해당되는 사원을 선택해서 우측에 종전 1번부터 영수증 내역을 직접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엔 저희가 6개 항목을 입력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종전근무지 영수증을 20개까지 입력을 하실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 AI를 사용하고 계시면요. 상단에 PDF 업로드를 클릭해서 종전근무지의 원천징수 영수증 PDF를 찾아서 업로드를 하시면요. AI가 내용을 자동으로 읽어서 입력까지 해주기 때문에 내가 영수증을 보면서 일일이 입력할 필요가 없게 되는데요. 우리가 종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 입력할 때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소득세, 지방소득세잖아요. 우리 해당 란에는 차감징수세액이 아니라 결정세액을 입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업로드한 PDF를 AI가 맞게 금액을 반영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업로드된 내용은 좌측 원본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원본 확인이 가능하고 아래쪽에 결정세액 확인을 한번 해보면요. 127만 9,322원 결정세액이죠. 이 금액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확인을 해보면은 소득세 항목에 127만 9,322원 결정세액으로 정상적으로 업로드해서 작성해 놓은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입력 메뉴 살펴볼 건데요. 교재는 64페이지입니다. 우리 간소화 PDF 파일이 없다면은 연말정산이 어렵다 할 정도로 대부분 공제 자료가 간소화 PDF 파일로 오기 때문에 해당 메뉴는 안 쓰시는 분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스마트A 2.0 프로그램은 처음에 한번 국세청 간소화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해요.
그런데 위하고 스마트에이트에는 별도의 설치 없이 바로 PDF를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25년 간소화 자료가 제공이 되지 않아서 일단은 24년도 메뉴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소화 자료를 업로드할 사원은요, 좌측에 코드 도움을 통해서 사원을 반영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단에 사원 불러오기로 한 번에 일괄로 불러올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사원 등록 메뉴에 주민등록 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지 않은 사원은 불러오지 않으니까요.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로드도 사원 한 명씩 개인별로도 업로드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폴더에 저장한 여러 사원의 PDF 파일을 일괄로 업로드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 사원의 PDF 파일을 업로드를 하시려면요, 업로드할 사원을 모두 체크하고 하단의 액션바에 PDF 업로드를 클릭한 뒤에 여기에 간소화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간소화에서 여기에 내가 가져올 공제 항목들 선택한 다음에 아래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면요.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면은 우리가 폴더에 저장해 놓은 PDF 저장해 놓은 폴더를 선택하면은 그 해당 폴더의 간소화 자료를 한꺼번에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업로드하는 방법은요, 예시로 고길동 사원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해당 사원 체크해서 PDF 찾기에 업로드 유형은 간소화 선택하면 되는데요. 여기에 선택이 간소화랑 간편 제출 두 개가 있는데 이걸 또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간소화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은 공제 자료일 때 선택을 하고요. 간편 제출은 편리한 연말정산 소득 공제 신고서 자료를 업로드를 할 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간소화 PDF 파일을 업로드를 할 거라서 간소화를 선택하고 간소화 PDF를 선택해서 열기를 해서 업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 후에 먼저 가족 탭을 확인을 해보면은요, 가족 탭에서 부양가족이 지금 새로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홍장인하고 장장모, 고철수 지금 새로 추가된 부양가족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우리 부양가족을 사원 등록에 직접 등록을 해서 그리고 간소화 자료를 업로드해야지만 자료를 업로드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간소화 자료에 부양가족이 등록이 되어 있다면은 해당 메뉴에서 부양가족까지 확인하고 등록도 바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고요. 소득기준 초과 내역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부양가족은 저희가 관계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공란으로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장장모회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저희가 관계를 반영하고요. 고철수는 자녀니까 4번 자녀 관계 항목으로 이렇게 직접 관계 코드를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업로드된 가족 중에서 사원 등록에 반영할 부양가족은 여기 우측에 있는 사원 등록 반영 여부를 여로 변경을 해서 적용을 해주시면은 부양가족으로 바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 탭 먼저 확인했고요. 다음 탭에서 이제 업로드된 자료들을 순서대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의료 탭에서 지금 업로드된 의료비를 확인해 보면은 고길동 홍부인 의료비, 고부친 고둘리, 고영수 의료비까지 보이는데 조금 이상한 점 바로 눈치채셨을까요? 아까 우리 방금 부양가족에서 등록했던 홍장인, 장장모, 고철수의 지금 의료비가 업로드가 안 된 거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의료비는 병원에 안 가면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신용카드는 안 쓰시는 분 없을 테니까 신용카드 탭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지금 고길동 신용카드 확인이 되고 고둘리, 고영수 신용카드 보는데 여기 신용카드에도 우리가 등록했던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내역이 업로드가 안 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다른 탭들도 이렇게 클릭해서 봤을 때 고길동이랑 홍부인, 이렇게 고둘리, 고영수만 확인이 되고 홍장인, 장장모, 고철수에 대한 정보가 업로드가 안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건강보험료도 업로드가 안 됐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도 지금 업로드가 안 되어 있는데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은요, 이거 업로드 하실 때 별도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당 메뉴 우측편에 보시면요, 국민건강고용보험료 업로드 설정이라고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업로드 함을 선택하고 간소화 PDF 자료를 업로드를 하셔야지 해당 자료들이 업로드가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사원 등록에 부양가족 추가를 했고 업로드 여부를 설정까지도 변경을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간소화 자료를 한 번 더 재업로드를 해주셔야지 새로 변경된 자료까지 함께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메뉴 좌측에 보시면은 재업로드란에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죠. 이 표시가 있는 사원은 재업로드가 필요하다는 뜻인데요. 그럼 해당 고길동 사원을 다시 체크하고 PDF 찾기에 간소화로 다시 한번 PDF를 업로드해서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업로드 했고 의료비 탭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고길동 홍부인은 원래 있었고 홍장인 의료비도 보이고요. 당장모 의료비랑 그리고 아래쪽에 고철수 의료비까지 정상적으로 업로드 된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신용카드 탭도 한번 클릭해서 업로드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길동 장장모 지금 신용카드 업로드 된 거 확인이 되고요. 고들리랑 고영수는 원래 있었고 고철수 신용카드 여기 현금 영수증 항목도 업로드가 된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보험료 관련해서 업로드 안 됐었잖아요. 설정 변경했으니까 건강보험료 지금 정상적으로 업로드 됐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그리고 고용보험 다 지금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업로드된 내역 다 확인하고 나서 이 자료를 실제 연말정산 메뉴로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업로드한 자료를 전송하려면요. 동일하게 해당하는 사원 체크하고 이번에는 아래 연말정산 전송에서 간소화를 선택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전송할 공제 항목을 선택하도록 나오는데요. 이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까지 함께 전송을 하시려면은 반드시 이렇게 체크를 하고 아래 연말정산으로 보내기 버튼을 눌러서 연말정산으로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송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요.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에 이 전송할 고길동 사원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또는 완료나 마감이 되어 있으면은 전송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자료 전송 시에는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를 덮어쓰기 때문에 만약 직접 입력한 자료가 있으면은 전송하실 때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송한 다음에 이후에 이제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에서 전송된 내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메뉴에서 아까 우리 부양가족 추가했는데 부양가족 탭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아까 간소화 자료 입력 메뉴에서 추가한 부양가족이 여기에 홍장인, 장장모, 고철수 정상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추가가 된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앞서 아까 간소화 자료 입력 메뉴에서 아까 홍장인이 소득금액 기준 초과 여부에 여로 표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양가족 탭에서도 동일하게 여로 설정이 되고 기본 공제는 부로 등록이 된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제 보험료 탭에서 업로드된 내역을 살펴보면요. 지금 일반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금액은 정상적으로 반영이 된 걸 볼 수가 있는데 국세청 자료에 건강하고 고용이 지금 공란으로 반영이 돼요. 아까 우리가 간소화 자료 입력 메뉴에서 반영할 때 업로드함 체크해서 업로드 된 것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전송할 때도 해당 보험료들 선택해서 전송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누락이 되어 있어요. 전송한 보험료를 적용을 하시려면 여기도 별도의 설정이 필요한데요. 해당 메뉴 우측 상단에 더보기에서 국세청 건강고용보험료 PDF 적용 선택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보험료 항목을 반영함으로 선택을 해주셔야지 전송한 간소화 자료에 있는 금액으로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료, 국민연금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입력 메뉴는요, 세무회계 사무소나 인사 담당자가 우리 직원한테 받은 간소화 PDF 파일을 직접 업로드하는 방법인데요. 연말정산 작업하시다가 아마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우리 국세청에서 발급된 문서가 아닙니다. 아니면 문서가 변조되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이요. 이럴 때는 직원한테 다시 파일을 요청을 해야 하니 매우 번거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나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서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 미리 해보기로 예상 세액을 확인을 해봤었는데요. 연말정산도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직접 모바일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하고를 이용해서 연말정산을 진행을 하게 되면요, 담당자는 간소화 PDF를 전달받아서 업로드 하실 필요가 없고 근로자가 업로드한 자료만 확인을 해서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까지 자료를 반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나하고와 AI를 활용해서 근로자와 그다음에 회사가 어떻게 연말정산을 더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 화면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로자가 나하고 모바일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세무회계 사무소 또는 인사 담당자가 먼저 기초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수임처 AI 연말정산 관리 메뉴에서요, 나하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할 대상자를 반영을 해야 됩니다. 들어가 보면은 작년과 화면이 달라진 거 눈치채셨을까요? 지금 먼저 대시보드라고 나오는데 대시보드에서 AI가 업무 분석을 해서 자료 제출, 마감, 임박 수임 기업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진행 현황도 이렇게 바로 확인해 볼 수 있게 그래프 형식으로 나타내고, 하단에는 최근 작업 히스토리라고 해서 내가 최근에 작업한 내역을 아래 히스토리로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메뉴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연말정산 대상 수임기업 추가를 통해서 연말정산을 할 수임처를 먼저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후에는 좌측에 반영된 해당 수임처 목록에서 원하는 수임처를 선택을 하고 우측에 있는 연말정산 대상자 추가 버튼을 눌러서 나하고 모바일에서 연말정산을 할 사원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설정이 끝이냐? 그게 아니라 상단에 보시면은 기초 설정이라고 있어요. 기초 설정에서 근로자가 나하고 모바일에서 자료 입력 기간을 여기에서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연말정산 자료 입력 기간 설정에서 입력 기간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험료 항목에 대해서도 포함해서 업로드를 하시려면은 추가 설정, 사용, 미사용 여부를 변경을 하신 다음에 우측에 있는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서 설정을 완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설정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나하고 모바일에서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진행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맨 처음에 대시보드에서 보면요, 상단에 이제 원 AI가 업무를 분석해서 메시지를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은 안내문을 전송하지 않은 사원에게 사전 안내문을 전송해보라고 여기 분석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메시지에 따른 사원이 아래쪽에 대상자라고 해서 안내문 전송하기에 바로 가기로 안내문을 전송하러 가실 수도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안내문 전송 버튼을 눌러서 안내문 전송하는 메뉴로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안내문 지금 전송할 수 있는 안내문 탭으로 이동을 한 건데요. 여기에서 내가 전송할 사원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우측이나 하단에 있는 AI 안내문 생성하기를 누르면요, AI가 작년 연말정산 데이터와 사원 정보를 기반으로 근로자별로 맞춤형 연말정산 안내문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측에 이렇게 생성된 이제 카드 항목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 확인한 안내문을 우리만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근로자한테 가야 되는데 해당 사원 체크해서 우측에 있는 안내문 전송 버튼을 눌러서 근로자 나하고 모바일로 알림을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송할 때 기본 안내 문구는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안내 문구를 만약에 편집을 원하신다면은 여기 인사말 편집 버튼을 눌러서 안내 문구를 직접 편집해서 전송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 알림을 받은
근로자 입장에서 나하고 모바일로 어떻게 연말정산을 진행을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모바일 화면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이게 모바일 화면에 보면요, 이렇게 휴대폰 알림이 와 있어요. 알림 내용이 보면은 연말정산 사전 안내문을 확인해 달라고 알림이 와 있는데요. 해당 알림을 클릭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나하고 앱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아까 기본 설정했다던 그 안내 문구와 함께 이제 안내문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게 아래 맞춤형 안내사항 확인하기를 눌러서 안내문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까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생성했던 안내문을 근로자도 동일하게 여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근로자가 안내문을 확인하고 아래 연말정산 바로 가기를 클릭해서 나하고 모바일을 통해서 실제 연말정산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상단에 앞서 우리 인사 담당자가 기초 설정에서 설정했던 연말정산 자료 입력 기간이 보이는데요. 이 설정된 기간 중에만 나하고에서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말정산 자료 입력 버튼을 눌러서 연말정산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부양가족 단계인데요. 부양가족 정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아래 부양가족 수정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정보를 수정하거나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가족 추가 버튼을 누르면은 직접 등록으로 내가 직접 정보를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자동 수집으로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수집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주민등록 등본을 한번 수집해서 보여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민등록 등본 선택해서 다음 누르고 본인 간편 인증 진행을 하게 되면은 간편하게 등본을 불러와서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우리 직원이 등본 발급해서 담당자한테 제출했으면은 담당자가 그 등본을 보고 부양가족을 등록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간편 인증 한 번으로 등본을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집이 완료가 되면은요, 상단에 주민등록 등본 카드를 누르면은 수집된 등본 바로 이렇게 모바일로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이 수집된 등본을 우리 증빙 서류뿐만 아니라 부양가족 등록도 바로 같이 가능한데요. 여기 부양가족 등록과 증빙 서류 등록을 선택한 다음에 아래 다음 버튼을 누르면은 이미 등록된 부양가족 외에 추가로 등록할 부양가족 정보를 확인을 하고 아래 부양가족으로 등록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아래쪽에 김세나가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증빙 버튼을 누르면은 아까 방금 수집했던 등본까지 자동으로 증빙 서류로 첨부가 되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부양가족 확인했으면은 다음 단계는 국세청 자료 단계인데요. 지금 간소화 서비스 오픈 전이라서 저희가 시연은 어렵지만요.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 간편 인증으로 간소화 자료를 수집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PDF 파일 업로드를 통해서 내가 다운받은 그 간소화 PDF를 업로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간소화 자료까지 업로드를 했다면은 다음 단계는 공제 자료 입력 단계인데요. 여기서는 일단 간소화 자료를 반영했으면은 간소화 자료 금액이 자동으로 일단은 반영이 되고요. 그 외에 추가 자료는 직접 등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직접 입력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입력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보험료 항목부터 한번 입력을 직접 해보도록 할게요. 자료 입력 버튼 눌러서 기타 자료 추가 그리고 보험료 구분에서 일반 보장성인지 장애인 보장성인지 선택하도록 나오고요. 그다음에 어느 부양가족의 보험료 금액인지 선택을 하고 금액은 제가 그냥 임의로 10만 원 정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입력이 간단하게 가능하고요. 그럼 보험료 말고 다른 항목들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의료비도 한번 입력을 해볼 건데요. 똑같습니다. 자료 입력 눌러서 기타 자료 추가. 대신에 이제 항목은 조금 바뀌었죠. 어느 부양가족의 의료비인지 선택을 하고 의료비 종류도 이렇게 선택하도록 나오고요. 저희는 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 렌즈 선택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의료비 항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호랑 사업자 번호가 필수값이잖아요. 그래서 입력할 때 보면은 빨간색 별표로 필수로 입력하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의료증빙 코드 선택한 다음에 건수는 제가 한 3건 정도의
의료비 지출액은 한 80만 원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80만 원 입력했더니 이렇게 메시지가 나옵니다.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비는 인당 50만 원 한도라서 입력 금액을 50만 원으로 변경한다 라고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아까 80만 원 입력했는데 5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안경 콘택트 구입비 한도가 50만 원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이제 나하고는 근로자가 이제 작성하는 화면인 거잖아요. 근데 근로자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80만 원을 입력을 해도 여기 그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한도가 50만 원이기 때문에 50만 원까지만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된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 저장 버튼 눌러서 의료비 50만 원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콘택트 렌즈 구입비나 아니면 다른 의료비 같은 경우에 우리 서류 제출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 상단에 증빙 버튼 눌러서 증빙자료 추가 기능을 통해서 내가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하거나 아니면 저장해 놓은 문서를 첨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료들도 한번 더 입력을 해보면은 신용카드 안 쓰시는 분 없으니까 제가 신용카드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래 자료 입력 눌러서 기타 자료 추가. 그리고 항목은 조금 다르긴 한데 똑같이 부양가족 선택하고 신용카드 금액도 제가 한 임의로 1,000만 원 정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눌러서 이렇게 간단하게 저장할 수 있어서 근로자들이 쉽게 자료를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신용카드 말고 우리 주택 구입할 때 발생한 대출 관련해서도 우리 이자 공제나 받을 수 있잖아요. 주택자금에서 자료 입력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저희는 장기주택 저당 이자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 건데요. 해당 버튼 클릭하니까 공제 요건 확인을 위해서 체크리스트 작성이 필요하다고 나와요. 우리는 어떤 조건에서 공제가 되는지 익숙한데 근로자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하고는 근로자가 직접 입력하는 곳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스스로 공제 조건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동해서 체크 1번부터 항목들을 근로자가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근로자가 체크를 다 했는데 아래쪽에 보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나요? 라고 물어보죠. 나는 요건이 다 충족하진 않아서 아니요 버튼을 누르고 아래 결과 저장하기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요 공제 불가라고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공제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서 공제가 안 된다라고 나오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요 다시 입력 전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스스로 점검을 해서 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은 그 해당 항목을 입력할 수 없도록 되는 건데요. 이게 근로자가 이제 입력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걸러지기 때문에 담당자는 이제 반영된 자료들을 검토만 진행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제 자료까지 입력을 다 완료했다 하시면은 아래 작성 완료하기를 눌러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체크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작성 완료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예상 세액 결과로 예상 금액이 확인이 되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입력했던 자료들을 이제 연말정산 원천지수 영수증 메뉴로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럼 다시 수임처의 연말정산 메뉴로 이동을 해서요. 아까 확인 못했던 우리 체크리스트 수신함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은 사원별로 우측에 나오는데 아까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의 공제 우리 체크리스트 확인해서 체크했잖아요. 이렇게 부로 선택된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 최지연 사원은 지금 하나만 체크를 했는데 나머지 항목에 미작성한 항목들도 이렇게 다 같이 나와요. 우측 편에 보면은 미작성된 항목 제외를 활성화하시면은 이렇게 이 사원이 작성한 체크 항목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등본 수집했었잖아요. 우리 등본 수집하고 의료비 첨부하는 거 확인했는데 그거는 여기 증빙관리에 가시면은 사원별로 이렇게 썸네일 방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너무 작잖아요. 여기 아래 확대 버튼을 누르면요.
큰 화면으로 등본하고 자료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나는 썸네일 방식이 싫어. 그러면 이제 우측에 있는 리스트 형식으로 변경을 해서 리스트 방식으로 보실 수도 있고, 리스트도 동일하게 파일명 누르면은 이렇게 큰 화면으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로자가 나하고 앱에서 입력한 연말정산 자료를요, 아까 제가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에도 동일하게 반영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당 메뉴를 실행해서 반영된 자료들을 확인을 한번 해보면요. 최지연 사원에서 우리 아까 부양가족에서 김세나 추가가 됐죠. 김세나 추가된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험료 아까 10만 원 정도 입력을 했었는데 여기 일반 보장성 10만 원, 근로자가 모바일에서 입력한 거 그대로 나와 있고요. 의료비 입력했었죠. 의료비에도 가서 보시면 안경점으로 50만 원, 그리고 아까 우리 콘택트 렌즈 선택했었는데 우측에 보면은 시력 보정용 안경 렌즈 구입비도 여로 설정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용카드도 1,000만 원 정도 입력을 했었는데요. 여기 신용카드에 최지연 사원으로 1,000만 원 입력된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담당자가 입력한 게 아니라 근로자가 나하고 모바일에서 입력한 자료 그대로 반영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모바일에서만 작성 완료를 해서 마감이 되면은 자료가 자동으로 반영이 되니까 담당자들은 이제 간소화 PDF 파일 받아서 업로드 하실 필요가 없이 반영된 자료들 토대로 검토에 집중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입력된 자료를 이 사원이 또 수정할 수도 있으니까 해당 사원에 대해서 수정을 못하도록 이제 완료 처리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완료를 누르게 되면은 AI가 마감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AI 오류 검증 기능을 통해서 자동으로 오류 검증을 진행해서 완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자료 검토가 이 사원뿐만 아니라 다 자료 검토가 끝났으면은 마감 버튼을 클릭해서 마감을 진행을 하실 건데요. 지금 보면 저희가 연말 탭에서 있어요. 중도 퇴사자에 대해서 지급조서 제출하신 게 아니면요, 반드시 중도 퇴사자랑 계속 근로자를 함께 지급조서를 제출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총괄 탭에서 마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혹 연말 탭에서만 마감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중도 퇴사자에 대한 지급조서가 제출이 되지 않으니까요, 꼭 총괄 탭에서 마감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럼 제가 총괄 탭에서 마감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마감을 눌렀더니 지금 또 메시지가 나와요. 여기 연말정산 입력 자료에 대한 정확한 계산과 정산을 위해 마감은 연말정산 정산명세 탭에서 진행을 해달라고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지금 저희가 마감을 한 위치가 1번 연말정산 자료 입력 탭이죠. 여기서는 마감을 할 수가 없고 다시 입력된 데이터를 반영을 해서 계산된 2번 연말정산 정산명세 탭에서 마감을 하라고 나오는 거죠. 그럼 2번 연말정산 정산 명세 탭으로 이동해서 상단에 마감 버튼 눌러서 마감을 한번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빨간색 느낌표로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되면 조금 당황스럽죠. 메시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연말정산 자료 입력 기간 중에는 완료 및 마감을 할 수 없으니 자료 입력 기간을 조정 후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메시지가 나와요. 연말정산 자료 입력 기간 혹시 낯익지 않나요? 우리가 아까 전에 기초 설정에서 자료 입력 기간 설정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수임처의 연말정산 메뉴로 가서요. 상단에 기초 설정에 이 자료 입력 기간 있죠. 우리가 설정했던 이 입력 기간 안에는 완료나 마감을 할 수 없다고 나오는 거니까요. 이 기간을 일단 저희는 임의로 어제 날짜로 수정을 해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다시 한번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조회한 다음에 마감 해보도록 할게요. 정상적으로 마감 완료됐다고 나오고요. 그럼 이렇게 마감된 자료를 바탕으로 결과 리포트를 우리 근로자한테 전송을 해야 되잖아요. 다시 수임처 AI 연말정산 관리 메뉴에서요. 이번에는 상단에 결과 리포트 탭을 실행을 해서 결과 리포트를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해당하는 사원 선택하고 우측이나 하단에 AI 결과 리포트 생성하기를 눌러서
당해연도 연말정산 결과와 내년도 연말정산 절세 방법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을 해서 근로자별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지금까지 보여드린 화면은 우리 세무회계사무소의 수임처 AI 연말정산 화면이었는데요. 아까 제가 위하고를 사용하지 않는 수임처에서도 T-엣지를 연결해서 세무회계사무소와 동일하게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까 T-엣지 연결된 화면 아까 잠깐 보여드렸었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T-엣지 화면 연결해서 어떻게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엣지 메인 화면에서요, 이번에는 연말정산으로 들어갑니다. 연말정산 실행하면은 아까 세무회계사무소에서 확인했던 대시보드랑 동일하게 확인이 되죠. 여기서 안내문 전송부터 이제 체크리스트 수신함 내용들 보시면은 아까 근로자가 선택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이자 체크리스트 항목, 그리고 증빙관리에서 근로자가 이제 수집했던 등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결과 리포트도 아까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생성을 했던 걸 수임기업 관리자가 T-엣지에서 동일하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수임기업 관리자도 이 결과 리포트를 토대로 근로자들한테 전송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해당하는 사원 체크하고 우측이나 하단에 있는 결과 리포트 전송 버튼으로 해당 직원에게 나하고 앱으로 결과를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결과 리포트를 받은 이 근로자 모바일 화면에서는 어떻게 결과 리포트가 보여지는지 다시 한번 모바일 화면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모바일 화면 보면은 알림이 와 있는데 아까랑 메시지가 조금 다르죠. 이번에는 연말정산 결과 리포트를 확인해 달라고 알림이 와 있어요. 그래서 해당 앱 알림을 실행을 해서 나하고 어플을 실행하면은 이렇게 AI 연말정산 리포트가 도착했다고 나오고요. 하단에 있는 AI 리포트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서 수신된 결과 리포트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올해 내가 환급받을 금액은 얼마, 이렇게 나와서 요약된 내용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부양가족 공제로는 우리가 부양가족으로 지금 이렇게 기본공제랑 추가공제 이렇게 받았습니다 라는 거를 근로자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소득이나 세액공제 항목을 어떤 항목을 공제를 받았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사용 금액은 있는데 공제받지 못한 항목을 분석을 했다고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신용카드 그냥 1,000만 원 정도 입력을 했었잖아요. 그 1,000만 원이 우리 총급의 25%를 넘지 않아서 지출액은 있지만 신용카드 공제를 못 받았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요. 아래쪽에 보면은 의료비도, 우리 의료비는 총급의 3% 초과해야지 공제가 가능한데 입력한 지출액 50만 원이 총급의 3%를 초과하지 않아서 공제가 안 됐다고 지금 분석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받고 근로자들이 이거는 왜 공제 금액이 이렇게 됐는지 아니면 이거 공제 받았는지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잖아요. 그런 문의사항들을 이 결과 리포트로 바로 근로자가 한 번에 알 수 있으니까 굳이 담당자한테 따로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하단에는 26년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미리 확인해보세요 기능도 있는데 이걸 실행하면은 내년도 연말정산 절세 팁을 참고해서 근로자가 본인의 내년의 연말정산을 미리 대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뒤로 돌아가서요. 이번에는 연말정산 결과 조회를 한번 해보면요. 연말정산 결과를 바로 확인해서 이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하고 소득공제 신고서도 함께 전송이 되기 때문에 여기 미리 보기 버튼을 눌러서 전송된 영수증과 소득공제 신고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아래 다운로드 버튼 클릭해서 다운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나하고 모바일에서 연말정산 시즌을 대비해서 저희가 추가 기능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해당 기능들을 저희가 오늘 실제 화면으로 보여드리기는 조금 어렵다 보니까 미리 준비한 화면을 통해 어떤 기능이 추가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사전 작업 전에 연말정산 미리 해보기 기억하실까요? 우리 그때 근로자가 부양가족이나 월세, 기부금 같은 자료들을 직접 입력을 해서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막상 실제 연말정산을 할 때 다시 또 입력을 해야 된다는 점이 번거로웠죠. 그래서 이 중복 입력에 대한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미리 해보기 자료를 불러오기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연말정산 자료 입력 메뉴에서 미리 해보기 자료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요. 미리 해보기에서 입력했던 자료들을 연말정산 자료 입력으로 한 번에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오기 화면을 보면은 부양가족,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월세 이렇게 항목별로 미리 입력된 건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부양가족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미리 해보기에서 내가 등록해둔 부양가족 목록이 이렇게 확인이 되고 연말정산에 반영할 부양가족만 선택을 해서 연말정산 반영 버튼을 눌러서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업데이트 기능은 주택공제 관련으로 기준 시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될 예정인데요. 아마 체감하고 계신 담당자님들 계실 텐데요. 작년 연말정산 진행하고 주택 관련 공제에서 추징된 경우가 꽤 많다고 들었어요. 이게 근로자가 전달해준 간소화 자료를 그대로 반영을 해서 공제를 받다 보니까 실제로는 주택 규모나 기준 시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일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주택의 기준 시가를 확인하고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AI 기능이 업데이트될 예정인데요. 먼저 월세 체크리스트 화면에서요. 해당 여부 확인하기를 클릭하게 되면은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되지 않아서 아래 해당되지 않아요를 선택을 하게 되면요. 근로자들은 보통 그럼 월세 공제 안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국민주택 규모가 아니더라도 우리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라면 월세 공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AI가 다음 단계로 주택 유형과 주소를 검색을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 반영한 자료를 토대로 해당 주택의 기준 시가를 직접 확인해서 월세 공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 됩니다. 그리고 월세뿐만 아니라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에서도요. 동일하게 기준 시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적용될 예정인데요. 주택자금 공제 요건 체크리스트 화면에서요. 중간에 기준 시가 확인하기 버튼을 이제 추가될 예정이고요. 해당 버튼을 누르면은 취득 연도와 주택 정보, 주소를 입력을 하면은 입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에 기준 시가를 조회해서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감 검증 기능인데요. 우리 실무에서 연말정산 하시다 보면은 자료 받아서 마감하는 과정에서 오류 발생하는 경우 꽤 많을 건데요.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면은 다시 근로자한테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 받아서 다시 마감하고 이런 재마감하는 과정이나 불필요한 작업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 입력을 마친 다음에 연말정산 자료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르면요. 제출하기 전에 AI가 입력된 내용을 기준으로 사전 검증을 먼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증을 했는데 확인이 필요한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벽한 연말정산이에요 라는 이런 안내와 함께 아래쪽에 예상세액을 바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만약에 입력된 내용 중에 확인이 필요한 항목이 있으면은 이렇게 해당 항목을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주고 근로자가 직접 수정 버튼을 클릭해서 수정 후에 다시 한번 검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마감 단계에서 발견되던 오류들을요, 근로자가 제출하기 전에 대부분 해결을 할 수 있다 보니 담당자는 마감 오류로 인한 작업이 줄어들게 되고요. 근로자는 한 번에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게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불필요한 업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업데이트 기능들은요, 이번 연말정산 시즌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고요. 이게 담당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준비한 기능들이라서 이번 연말정산에서 직접 사용해 보시면 업무 흐름이 훨씬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나하고와 원 AI를 활용해서 연말정산 진행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근로자가 직접 자료를 직접 입력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연말정산이 꽤 많이 간편해진다고 느껴지실 텐데, 그럼 이번에는 나하고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어떻게 입력을 하는지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아고 스마트 10은요, 1번 연말정산 자료 입력 탭에서 모든 자료를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탭에는 급여 명세나 부양가족, 보험료 등 이렇게 각종 공제 항목별 탭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항목을 바로바로 찾아서 입력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화면 우측편에 있는 작은 삼각형, 저희가 스플리터라고 부르는데요. 이 삼각형 스플리터를 누르게 되면은 화면 옆에 가이드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탭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는지 참고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보시면 저희는 지금 계산할 게 없어서 계산 완료라고 나오고 있긴 한데요. 연말정산 하시면서 금액을 수정을 한다거나 추가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는 하단에 계산하기 버튼이 활성화가 되고요. 아니면 여러 사원을 계산해야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원들 체크하신 다음에 상단에 재계산 버튼을 이용해서 일괄적으로 재계산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방법은 2번 연말정산 정산 명세 탭으로 이동을 하시면은 별도로 재계산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입력된 내용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계산된 결과를 바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자료 입력 탭에서 어떤 항목들을 입력하는지 하나씩 순차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먼저 급여 명세 탭 살펴볼 거고, 교재는 69페이지 봐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에 우리 신용카드 공제나 의료비 공제처럼 대부분 공제 항목이 이 총급여를 기준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급여 명세 탭에서 총급여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총급여는 우리 사전에 확인했던 급여자료 입력 메뉴의 과세 구분과 비과세 감면 설정에 따라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 사원 등록 메뉴에서 중소기업 취업 감면 대상으로 설정한 사원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감면급여 항목에 감면급여가 적용이 된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급여 지급 시에 우리 공제했었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4대 보험 공제 항목들을 아래쪽에서 이렇게 해당하는 항목별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간소화 자료에서 전송된 4대 보험의 경우에는 우측에 국세청 간소화라고 별도로 구분을 해서 공제 금액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비과세 전체 보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요, 전체 비과세 감면 항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급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말란에서 직접 금액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종전근무지 있는 사원의 경우에는 우리 앞에서 입력했었죠. 종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의 데이터를 상단의 종전근무지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서 불러오시거나 아니면은 종전근무지 입력 버튼을 눌러서 종전 1번부터 순차적으로 직접 종전근무지 내역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종전근무지 입력하실 때 많이 실수하시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종전근무지에서 중소기업 취업청년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요, 이렇게 감면급여와 감면기간을 함께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종전근무지의 감면 정보는 반드시 여기 종전근무지란에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입력 위치를 헷갈려서 새 감면 탭에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감면기간을 누락하거나 잘못 입력하게 되시면은 변환 오류나 마감 오류로 이어지니까요, 꼭 해당하는 란에 정보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양가족 탭으로 넘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교재는 73페이지 봐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요, 우리 부양가족 탭에 입력된 연말정산 관계와 주민등록 번호를 기준으로 기본공제 여부가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관계란에서는 우리 자녀, 손자녀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관계를 4번 자녀, 손자녀 입양자로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 자녀 장려금 수급자는 자녀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 관계를 7번 수급자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부양가족 등록하실 때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요.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닌데 교육비나 의료비를 공제받는 경우인데요. 특히 대학생 자녀처럼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닌데 교육비를 적용받는 경우에는요.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하되 기본공제란을 부로 선택해서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금액 기준 초과 여부도 꼭 확인하셔야 되는 항목 중에 하나인데요. 해당하는 란에 커서를 두시고 숫자 1을 입력하면은요. 이렇게 안내 메시지가 제공이 되고, 안내 메시지에 보면은 동그라미 여로 선택하게 되면은 기본 공제 및 추가 공제가 모두 부로 자동 반영됩니다 라고 나오는데요.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기본 공제 항목과 추가 공제 항목이 모두 부로 자동으로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신고 업무 하시다 보면은 직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오래전부터 꾸준히 질문이 많은 것들은 사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책자에도 너무 잘 나와 있고, 아니면 굳이 뭘 찾아보지 않더라도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 판단하기 힘든 이런 애매한 개인의 케이스들을 물어보면은 담당자들의 성향이나 사무실의 방침에 따라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답변을 해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국세청이나 이제 세무서에 자세한 내용은 물어봐야 된다라고 끝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쁜 신고 기간에 이런 질문들 때문에 내가 여기저기 자료를 찾느라 시간을 보내게 되면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어쨌든 세무회계 사무소라 아니면 인사 담당자라서 나한테 묻는 건데 딱 잘라서 그거는 이제 국세청에 물어보세요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럴 때에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세법 도우미를 활용을 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세법 도우미는요, 여기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 상단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해당 아이콘을 실행을 해서 여기에 직원이 물어본 질문을 그대로 입력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연말정산 관련으로 제가 질문을 한번 세법 도우미에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재테크 수단으로 본인 명의나 자녀 명의로 다양하게 해외 주식 투자 많이 한다고 알고 있는데 해외 주식 투자 관련 질문으로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20세 이하 자녀 명의로 해외 주식 투자 후 수익이 발생하면 기본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은 저는 좀 바로 답변을 하기 애매해서 좀 확인해보고 답변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세법 도우미에게 물어보게 되면은 세법 도우미가 제가 물어본 질문 내용을 기준으로 법령이랑 해석례, 판례 등을 함께 검토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과에서는 단순히 답이 아니라 판단 근거까지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 도우미가 지금 세법과 해석례, 판례까지 확인해서 지금 답변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채 1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용 정리까지 완료가 되고 나서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사실관계랑 질의 내용부터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면요. 지금 자녀 명의로 해외 주식 투자 후 수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가 질문한 내용을 지금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렇게 얘가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 여기 아래쪽에 검토 내용으로 나오는데요. 검토 내용이 지금 보면은 목록처럼 여러 개가 나와요. 해외 주식 양도 소득의 성격,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 요건, 그 다음에 아래쪽에 명의신탁 실질과세 원칙의 검토,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검토된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100만 원을 초과하면은 공제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결론을 보면은 지금 1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나오고, 일단 100만 원 이하가 되면은 기본공제가 가능하다고 나오고 있죠. 이렇게 얘가 지금 결론을 냈는데 이 결론만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아래쪽에 보면은 이 결론을 낸 관련 법령이나 해석례, 그리고 근거 법령과 이렇게 아래쪽에 판례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래쪽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 상단에 보시면은 조사 완료 카드가 있거든요. 조사 완료 카드를 클릭하면요, 우측에 탐색 기록 및 출처 사이드바가 실행이 돼서 여기에서 이제 답변 도출 과정과 조사된 자료를 한 번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보시면은 AI 의견 보기라는 기능이 또 있는데요. 해당 기능은 같은 질문을 두고서 보수적인 성향의 AI와 실무 관점의 AI, 이렇게 서로 다른 성향의 AI가 각자의 시각에서 논리를 제시를 해서 의견을 나누거든요. 이렇게 해석을 한다, 저렇게 해석을 한다, 이렇게 다양한 해석 방법과 해결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 내용을 보고 비교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의견을 아래쪽에 있는 AI 의견 반영하기 버튼을 반영하면은요, 주고받았던 내용을 토대로 요약을 해서 앞에 검토된 내용의 AI 의견 요약으로 정리를 해서 추가가 되고요. 해당한 내용들을 우리는 활용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아래쪽에 의견서 작성 버튼을 누르면은 해당 내용을 워드 파일 형태의 의견서로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내부 검토 자료로도 바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연말정산 교육이랑 연말정산 관련 질문으로 했는데요, 여기 그 외 다른 세법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신고 기간은요, 이렇게 24시간 대기 중인 세법 도우미를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부양가족 탭 화면으로 돌아와서 장애인 공제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공제의 경우에는요, 단순히 여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단에 있는 안내사항이나 또는 우측 가이드에 있는 번호를 확인을 해서 장애인란에 해당되는 번호를 반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아마 보통 전년도에 공제를 받았던 경우에는요, 올해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실 텐데요. 이번에 장애인 범위가 명확해졌잖아요. 그래서 특히 3번 항시 치료를 요하는 자로 선택을 해서 공제를 받았던 경우에는요, 올해도 해당 요건에 판단이 되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산 입양 공제도 마찬가지로요, 해당되는 경우에 여부가 아니라 첫째, 둘째, 셋째 이상으로 해당되는 번호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부녀자 공제는요, 우리 조건이 있죠. 근로소득 금액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가 배우자가 있거나 아니면 또는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때 적용이 가능한데요. 부녀자 공제 적용하시려면은 부녀란을 선택하시고 숫자 1을 입력하면은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가 되고 부녀자 공제를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4년에서 26년에 혼인신고한 경우에 혼인세액 공제 가능하잖아요. 여기도 동일하게 해당란 클릭해서 숫자 1을 눌러서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반영해 주시면은 혼인세액 공제 50만 원 세액 공제 적용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보험료 탭으로 넘어가서 입력하는 방법 확인해 볼게요. 교재는 76페이지 봐주시면 됩니다.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서 우리 공제했었던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이 여기 그 밖의 자료의 건강과 고용란으로 반영이 되고요. 간소화 PDF 파일에서 자료를 적용한 경우에는 국세청 자료의 건강하고 고용란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 보장성 보험과 장애인 보장성 보험의 공제율이 12%, 15%로 상이하기 때문에요, 반드시 구분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교육비 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재는 77페이지 봐주시면 됩니다.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의 교육비가 공제 대상이고요. 나이 제한은 없지만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교육비의 한도는 교육 단계에 따라서도 상이한데요. 미취학아동과 초중고의 교육비는 300만 원, 대학생은 900만 원으로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되는 구분을 선택하고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복부위비는 50만 원, 체험학습비는 30만 원 한도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한도 금액을 초과해서 프로그램에서 입력을 하시더라도 자동으로 한도 금액까지만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교육비 관련해서 자주 문의 주시는 부분이 우리 해당 연도에 입학한 자녀의 입학 전 교육비인데요. 이 경우에는요, 초중고 구분으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초등학교 교육비와 합산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자와 직계존속을 포함한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는 전액 세액 공제 대상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이렇게 장애인 특수교육비로 구분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의료비 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재는 79페이지 봐주시면 됩니다. 의료비는 이제 부양가족별로 지출한 의료비를 구분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와 소득 요건은 없지만 공제 한도가 대상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근로자 본인이나 65세 이상자, 6세 이하 자녀, 장애인, 미수가 선천성 이상아, 그리고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난임 시술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만약 이 전액 공제 대상자라면요, 해당하는 란을 반드시 이렇게 여로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경구입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 50만 원까지 의료비로 공제가 되죠. 그래서 특히 직접 입력하시는 경우에 안경구입비, 여기 시력보정용 안경 렌즈 구입비 항목을 이제 여로 표시를 안 하시고 누락을 하시는데요. 꼭 여로 설정해 주셔야지 50만 원 한도로 공제가 반영됩니다. 그리고 간소화 자료를 전송하는 경우에도요, 이제 안경 구입비가 50만 원을 초과해서 조회가 될 수는 있지만 그 간소화 자료를 연말정산으로 전송할 때는요, 자동으로 50만 원까지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간소화 자료에 업로드된 의료비랑 전송된 의료비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에는요, 혹시 안경 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인데요. 해당되는 경우에 산후조리원 해당 여부를 여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실손보험금 수령한 경우에는 실손의료보험금란에 수령한 금액 입력하시면은 해당 금액 제외한 공제 대상 금액이 자동으로 집계가 되고 그 공제 대상의 15%가 세액 공제가 가능하죠. 근데 하지만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의료비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니까요. 지출액이 있어도 공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총급여 3% 초과 여부 먼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기부금 탭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은요,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은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서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부양가족으로 해당되는 유형을 선택해도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부처의 상호와 사업자 등록 번호는 정치자금 기부금을 제외하고는 필수 입력 사항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임의로 정보를 입력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상호 입력 시에 특수 문자가 포함되거나 아니면 잘못된 정보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전자신고 시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꼭 정확한 상호와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부금 입력하는 방법은요, 여기 해당 연도 기부 명세에서 지금 현재 연도 기부금을 유형별로 입력을 하시면은 아래 코드별 기부금 합계 자동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입력 시에 유형을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에 이번에 개정되었던 특별재난 지역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공제율이 상향됐죠. 그래서 일반 고향사랑 기부금인지 특별재난 지역에 해당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인지 꼭 구분해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에서 2월된 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요, 전년도 기부금 명세 탭에서 직접 입력을 하거나
전년도 데이터가 있는 사원이라면은 전년도 기부금 불러오기 버튼으로 간편하게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당 연도와 전년도 기부금 모두 입력이 완료가 되면은요, 기부금 명세 현황 탭에서 해당 연도 공제 금액과 소멸 금액, 2월 금액까지 자동으로 계산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부금이 우리 공제 순서라든지 공제 한도, 공제 계산 방법이 간단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교재 82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방법하고 예시까지 상세하게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해당 페이지는 메모를 해두시거나 아니면 따로 접어두셔서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신용카드 공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90페이지 봐주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는 우리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하고요. 근로자와 부양가족별로 구분을 해서 사용금액을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형제, 자매, 사용부는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영장 체육시설 이용료가 추가 공제 대상으로 신설이 돼서 이렇게 문화체육 사용분으로 명칭이 변경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 화면 보시면은 입력창이 회색으로 비활성화가 되어 있죠. 지금 문화체육 사용분 오른쪽에 조건이 있어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원의 총급여를 보면은 9,600만 원이에요. 7천만 원을 초과했죠. 그래서 7천만 원 초과하면은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입력할 수 없도록 이렇게 비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총급여 먼저 판단해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입력할 수 없도록 해놓은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왜 입력이 안 되지? 왜 비활성화되어 있지? 싶으시면은 총급여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은 주택자금 입력 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이나 이자 상환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 주택자금 탭에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상단의 우측에 있는 무주택자 여부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1번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여기에서 입력하시는 거를 많이 헷갈리시는데 은행에서 차입한 경우에는 1번 대출기관 란에만 입력을 하시면 끝이고요. 그러면은 2번 거주자간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는 언제 작성하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는 총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인 사원이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만 입력하는 란이기 때문에요. 은행에서 차입한 경우에는 1번 대출기관에만 금액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입력하실 수 있는데 여기는 차입 시기랑 상환 기간에 따라서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요. 불입 상환액을 구분해서 해당되는 란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연금저축 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공제는요, 우리 구분 여기 오른쪽에 삼각형 모양 눌러서 1번 퇴직연금이나 2번 과학기술인 공제 외 해당되는 구분 선택해서 정보랑 납입금액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연금저축공제도 동일하게 구분 선택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어떤 구분 선택해야 되는지 헷갈리시더라고요. 1번 개인연금 저축은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을 하고 납입액의 40% 연 72만 원 한도로 소득 공제가 되는 항목인 거고요. 3번 연금저축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금저축 세액 공제 항목입니다. 그리고 ISA 만기 후에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에 연금저축 공제로 입력을 하시던데 여기가 아니라 아래쪽에 보면은 ISA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 항목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니까요. 꼭 구분해서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주택마련 저축 공제 항목인데요. 여기도 동일하게 이제 삼각형 눌러서 구분 입력해서 반영하시면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만 가능한데요. 지금 저희가 입력을 하려고 해도 이 삼각형 모양 구분 선택하는 창이 안 나오고 더블 클릭을 해도 활성화가 안 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사원의 총급여 보면은 9,600이잖아요. 그래서 조건에 7천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서 먼저 입력을 할 수 없도록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7천만 원 초과하지 않은 다른 사원으로 한번 확인을 입력하는 방법을 보면은요. 여기 삼각형 모양 눌러서 우리 구분 선택할 수가 있죠. 구분 선택해서 입력을 한번 해보려고 하면은 여기 금융회사 등 입력을 지금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인 경우에만 입력이 가능하다라고 나오는데요. 아까 조건이 총급여 7천만 원 있었고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제가 부양가족에서 세대주 항목 중요하니까 꼭 확인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여기 부양가족의 세대 보면은 세대 1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건이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조건을 변경하고 다시 한번 이제 주택마련저축에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 금융기관 선택해서 계좌번호랑 납입금액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 공제인데요. 여기도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는 조건이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공제가 가능한데요. 이렇게 지금 8천만 원 초과하는 사원이 입력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총급여 8천만 원 초과해서 입력할 수 없다고 나오는 거고요. 이 메시지 오류 아니라 프로그램에서 먼저 입력 못하게끔 막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투자조합 출자도요. 투자연도 입력을 하고 해당되는 투자 구분 선택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특히 조합 2번 투자의 경우에는 납입금액 최대 3천만 원이기 때문에 금액을 초과해서 입력하지 않도록 조특법 기준을 꼭 참고해서 확인해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월세액 공제 입력창 넘어가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도 우리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아니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17%, 초과 시에는 15%가 적용이 되고요. 연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월세액 공제 탭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단에 무주택자 여부를 선택을 해서 아래쪽에 임대 정보를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사원은 8천만 원 이하, 아까 세대주 선택했었죠. 그래서 월세 공제 정상적으로 입력 가능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8천만 원 초과했던 우리 고길동 사원을 보면은 입력을 하려고 하면은 공제받을 수 없다고 프로그램에서 자동적으로 입력을 할 수 없게끔 막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기타 공제 탭으로 넘어가 볼게요. 기타 공제 항목은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인 흔히 말하는 노란우산 공제부금과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주택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외국납부 세액 공제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개정세법 때 말씀드렸던 내용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노란우산 공제부금의 적용 기준이 우리 8천만 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가 됐고 소득구간별 공제 한도도 조정이 됐죠. 그래서 기존의 대상이 아니어서 공제를 못 받으셨던 분들도 이번에는 공제가 가능한지 한 번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액감면 탭 입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세특례 제한법 53조 제외 항목부터 보면은요, 여기에서는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서 감면수당을 등록을 해주셨다면은 우측에 있는 감면소득 불러오기를 눌러서 감면급여를 해당하는 내가 설정했던 감면 코드란에 뭐 T01, T30, T42 내가 설정한 감면란에 감면 소득이 불러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는 아래쪽에 중소기업 취업청년 감면 항목인데요. 먼저 여기 세액감면 탭에서 우측에 있는 총급여 불러오기 버튼으로 감면급여와 사원등록의 감면 정보를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액 감면 탭에 있는 아래 감면 기간은요, 현 근무지의 감면 기간만 반영을 하셔야 되고 종전 근무지 감면 기간은 여기에 포함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전 근무지에서 우리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 감면을 받다가 3월에 이 현 근무지로 입사한 사원이 있다면요, 이 경우에는 종전 근무지의 감면 기간을 여기에
세액 감면 탭에 포함해서 1월 1일부터 입력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이건 감면 기간을 잘못 입력한 거죠. 종전근무지에서 받은 감면 기간은 우리 아까 세액 감면 탭이 아니라 급여 명세 탭에 종전란에 입력했을 때 하단에 있는 감면 기간 1월에서 2월까지 종전 감면 기간 입력을 하셔야 되고 세액 감면 탭에서는 현 근무지의 감면 기간을 입력을 해야 되니까 3월 1일부터 이렇게 종료일자까지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출산지원금 명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지원금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지원 탭에서 해당 명세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출산지원금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요.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서 비과세 수당으로 등록해 두었던 출산지원금 금액이 부양가족 중 가장 어린 자녀에게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러오기로 반영하실 수도 있지만 필요하신 경우에는 직접 입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자료 입력 탭에서 모든 항목에 대해서 입력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러면은 이 자료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 이번 연말정산 정산명세 탭으로 이동을 해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가 자동으로 계산돼서 근로소득 금액이 산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공제랑 추가공제는 우리가 앞서 등록했던 부양가족 정보를 기준으로 인적공제가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이 해당 사원이 건강하고 고용에 대해서 입력된 보험료가 있는데 공제 금액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표준세액공제를 먼저 적용받았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보험료 공제는 특별소득 공제에 해당이 되는데 이 특별소득세 공제와 월세 공제가 표준세 공제와 중복으로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프로그램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자동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원을 앞에 체크를 하시고 상단에 표준세 공제 선택을 누르시면은 여기 특별소득세 공제액과 표준세 공제액을 비교를 해서 결정세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사원도 보시면은 지금 표준세액 공제를 적용했을 때 결정세액이 더 적어서 표준세액 공제로 적용이 된 거고요. 그래도 나는 특별소득세액 공제로 적용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상단에 있는 내가 원하는 공제 항목을 선택해서 적용하시면은 원하는 방법으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근로자한테 보내고 나면은 보험료 금액이 있는데 공제 금액이 없다라고 문의가 많을 텐데요. 여기 표준세액 공제 팝업창 비교된 화면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계산이 돼서 근로자 너한테 이제 유리한 방향으로 더 표준세액 공제가 적용이 된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택자금 공제는요.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내가 입력했던 대상 금액과 실제 공제된 금액을 상세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내가 입력한 대상 금액이 그대로 공제되는 게 아니라 한도 계산돼서 한도까지 적용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신용카드 공제 항목도 우리 지출 구분별로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입력한 각 항목들이 합산되어 계산된 결과를 이렇게 돋보기 아이콘 눌러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특히 총급여 25% 초과해서 사용해야 신용카드 공제 가능하잖아요. 그것도 이 팝업창에서 여기 최저 사용금액에서 확인해서 근로자들에게 안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총급여에서 인적공제랑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공제를 차감해서 과세 표준이 계산이 되고요. 이 과세 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세액 감면 탭에서 입력했었던 감면급여는 산출세액에 따라서 감면세액이 계산되어 반영이 되고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근로소득 세액공제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돋보기 아이콘 누르시면은 공제세액과 공제세액 한도 계산 방법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혼인세액 공제도 아까 우리 부양가족 탭에서 혼인란에 숫자 1 눌러서 동그라미 여로 표시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50만 원 세액 공제 반영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아래쪽에 연금계좌 세액 공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계좌도 지금 이 사원 보시면은
300만 원 납입 금액이 있는데 세액 공제 금액이 없어요. 하단에 보시면은 공제 순서가 있는데 연금계좌 세액 공제는 후순위 공제이기 때문에요. 다른 공제로 이미 산출세액이 없으면은 납입 금액이 있어도 세액 공제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이미 다른 공제로 앞에서 이미 충분히 공제가 돼서 연금계좌 세액 공제를 적용할 세액이 없는 상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기부금도 자동으로 계산된 결과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데요. 정치자금과 고향사랑 기부금은 이렇게 10만 원 이하 초과로 구분이 되어 있고, 고향사랑 기부금 같은 경우 개정된 특별재난 지역도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돋보기 아이콘을 눌러서 기부금 종류별로 공제 대상 기부금과 세액 공제 금액 상세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제가 페이지 메모해 두시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여기 아래쪽에 참고사항 누르시면은 동일하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은 기타 공제 항목 확인해 볼 건데요. 납세조합공제랑 주택 차입금 이자 상환액, 외국 납부세액이 있는데, 특히 주택자 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금액의 20%가 농특세로 자동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요. 갑자기 농특세가 표시가 되면은 많이들 당황하시는데, 농특세가 있다면은 이사원 주택 차입금 이자 상환액 입력되어 있구나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월세액인데요. 월세액도 똑같이 돋보기 아이콘 눌러서 공제되는 금액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월세액을 여기에서 무주택자 여부가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라고 문의를 주시는 고객님들이 종종 계신데요. 우리 무주택자 여부 선택은 자료 입력 탭에서 선택을 해서 와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연말정산 자료 입력 탭에서 입력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각종 공제 금액들이 모두 반영이 되면은 결정세액이 계산이 되고요. 이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면은 최종적으로 차감 징수액이 또 환급이나 추가 납부할 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해당 사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원 연말정산 자료 입력과 검토가 완료가 되면은 마감 하셔야 되잖아요. 앞에 안내드렸던 것처럼 우리 총괄 탭에 2번 연말정산 정산 명세에서 마감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마감하실 때는 한 번에 깔끔하게 끝나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마감했다가 수정하고, 그다음에 변환 오류 발생해서 수정하고, 오류는 한 번쯤 마주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는 상단에 있는 노란색 팁 버튼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감이나 변환할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류 유형과 해결 방법들을 이 팁에 정리를 해 두었기 때문에요. 신고 기간에 오류가 발생했다. 이 오류 뭐지? 싶을 때는요. 이 팁부터 확인해 보면은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활용 팁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은 사실 새로운 내용보다도 많은 근로자들의 자료를 입력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매년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위하고 스마트에이 10과 나하고 원 AI 기능을 활용해서 연말정산 업무를 진행하시면은 담당자님들의 업무 부담도 훨씬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안내드렸던 내용들이요, 다가오는 연말정산 실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더 좋은 비전의 조인이었고요. 끝까지 자리에서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